거품 예찬 최재천 넘쳐야 흐른다. 경제계에서는 거품이라면 질색하지만 진화의 기본은 거품이다. 자연은 왜 스스로 이런 낭비 방식을 택했을까? 넘쳐야 흐른다. 애써 틀어막지 않으면 거품은 언제나 일기 마련이고 그런 거품 사이로 삶은 반드시 흘러 넘치게 되어 있다. 그런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많은 것이 시들고 사라지지만 넘쳐야 고여 썩지 않고 흐르는 법이다. 그러나 자연에서 자연스러운 일이 인간 사회에서도 언제나 자연스러울 수는 없다.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져 자연 선택의 서술 앞에 가차없이 낭비되는 홀씨와 유충에게는 마땅한 권리를 부여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우리 스스로에게는 일일이 인권이라는 걸 보장하기로 했다. 모름지기 인간으로 태어난 그 어느 누구도 자연 선택 따위에 낭비될 수는 없다. 내가 몸담은 학문 생태학의 길이 있어 보인다. 생태, 즉 사는 모습을 연구하는 생태학자로서 평생 내가 관찰한 자연 생태계와 인간 생태계의 모습은 다른 듯 비슷한가 하면 또 같은 듯 늘 새롭다. 사소한 노력들이 모여 사회를 바꾼다는 신념으로 나는 오늘도 자연과 인간을 관찰한다. 이 책은 저자 최재천 박사가 자연 생태계와 인간 생태계의 모습을 관찰하면서 기록한 짧은 글들 모음입니다. 이 중에서 몇 개 골라서 읽어보겠습니다. 딸꾹질. 몇 년 전 아직 엄마 뱃속에 있으면서 제왕절개 수술을 하고 있는 의사 선생님의 손가락을 움켜쥔 태아의 사진이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사진을 본 사람들은 모두 너무나 신기해 했지만 사실 갓 태어난 인간 아기에게 빨랫줄을 쥐어주면 거뜬히 자신의 몸을 지탱하며 매달린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면 우리 아기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도로 무기력해진다. 그래도 잠깐이나마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는 아마도 그 옛날 우리 영장류 조상이 아프리카 초원에서 갑자기 위급해져 도망칠 때 새끼가 어미의 털이나 가죽을 붙들고 매달려야 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진화의 흔적으로 남아있는 또 다른 인간 행동으로 딸꾹질이 있다. 딸꾹질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급작스럽게 숨을 들이마시면서 후두의 입구가 갑자기 수축하며 일어나는 생리현상이다. 우리 귀에는 딸꾹이라 들리지만 서양인들에게는 힉처럼 들리는 이 소리는 그야말로 성대의 문, 즉 성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이다. 딸꾹질의 빈도는 나이와 반비례한다. 아이들이 어른보다 훨씬 많이 한다. 임신 8주부터 시작하는 딸꾹질은 실제로 태아가 숨쉬기 운동보다도 더 빈번하게 하는 행동이다. 그 유명한 발 달린 물고기 틱타알릭을 발견한 시카고 대학교의 고 생물학자 닐 슈비는 그의 저서 내 안의 물고기에서 딸꾹질은 그 옛날 우리가 무트로 올라오기 전 올챙이로 살던 시절에 빠끔거리며 하던 아가미 호흡의 연장이라고 설명한다. 딸꾹질도 분명 진화 과정에서 어느 순간 필요에 의해 생겨난 현상일 텐데 지금은 점잖은 자리에서 우리를 민망하게 만드는 것 외에는 별다른 기능이 없어 보여 여전히 풀기 어려운 진화의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기네스북에는 68년 동안 무려 4억 3천만 번 정도의 딸꾹질을 한 미국 남성이 세계 기록 보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1분에 거의 40번 정도 딸꾹거린 셈이다.
딸꾹질 걸이라는 별명을 얻은 미국 플로리다의 한 소녀는 5주 동안 매분 50번의 딸꾹질을 한 걸로 유명하다. 우리 사회에서는 긴장하거나 당황하면 딸꾹질을 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동유럽 문화권에서는 어디선가 남이 내 얘기를 할 때 딸꾹질이 나온다고 한다. 그럴 땐 귀가 가려운 거 아닌가? 소식과 장수. 명절 연휴를 마치고 돌아온 동료들끼리 가장 많이 나누는 대화의 주제는 아마 체중일 것이다. 오랜만에 친지들과 만나 맛있는 음식을 잔뜩 먹었더니 없던 배가 나왔다며 헬스클럽으로 달려가는 이들도 적지 않으리라. 적게 먹어야 오래 산다는 얘기는 이제 거의 상식처럼 돌아다닌다. 하지만 정말 그런지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2012년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열량 섭취를 10에서 40% 줄인 붉은 털 원숭이들의 노화 관련 질병의 발병 시기가 상당히 늦어졌다고 한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 결과들과 달리 이번 연구에서는 수명은 그다지 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명이란 소식뿐 아니라 유전과 환경 그리고 꾸준한 운동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준 셈이다. 인간은 왜 늙는가라는 책으로 한국 독자에게도 친숙한 미국 텍사스 주립대 건강과학센터 스티븐 어스테드 교수는 일찍이 무조건 적게 먹고 오래 사는 것은 진화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음을 밝혔다. 소식을 하면 수명이 연장된다는 연구에 동원된 대부분의 동물은 오래 살긴 하는데 번식 행동도 거의 하지 않는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번식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동물과 조금 일찍 죽더라도 활발한 성생활 덕택에 자손을 많이 남긴 동물 중에서 누구의 유전자가 후세에 더 많이 남겠는가? 어스테드 교수는 2000년 인간은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가의 저자 스튜어트 올샨스키와 조금은 황당한 내기를 벌여 화제가 되었다. 2150년이 되기 전에 150세 인간이 나타날 것이라는 어스테드의 예언이 발단이었다. 이들은 지금 2150년까지 적금을 붓고 있다. 지금은 푼돈을 내지만 2150년 무렵이 되면 약 5억 달러에 이를 것이란다. 6천억 원. 그래서 나도 이 세계의 내기에 동참했다. 돈은 내지 않고 입으로만. 어스테드 교수와의 오랜 친분에도 불구하고 나는 올샨스키에게 걸었다. 2150년 이전에 150세 인간이 나타나려면 그는 이미 태어나 우리와 함께 살고 있어야 한다. 언젠가 인간의 수명이 150세가 될 수 있다는 데에는 동의할 용의가 있지만 150년을 살 누군가가 나와 함께 이 지구 어딘가에 살고 있다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좀 억울하다. 나는 100년도 못 살 텐데. 거품 예찬. 배우 하정우는 어느 맥주 광고에서 맥주의 생명은 몰트와 홉의 완벽한 비율이라며 그 둘이 격렬하게 차오르며 부드럽게 감싸 안을 때 피어나는 거품이 맥주의 깊은 맛을 만들어낸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실제로 맥주의 고장 독일에서는 거품이 전체의 30%가 돼야 진정한 맥주 맛이 난다고 한다. 맥주는 거품이 예술이다. 그런데 거품이라면 질색하는 분야가 있다. 바로 경제 분야이다. 이른바 시장 가치가 내재 가치보다 과대평가되면 거품 경제가 형성되는데 불균형한 과잉 투자로 인해 시장의 안정성이 무너질 수 있다는 이유로 경제학자들은 대부분 기겁을 한다.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취업률이 낮아지기 시작하면서 사회의 수요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인재를 길러냈다는 시장 경제의 논리가
교육에까지 거침없이 날아든다. 하지만 자본주의 경제에서 언제 수요와 공급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적이 있는가? 폐쇄 경제 체제라면 모를까? 공급 경쟁 없이는 경제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모름지기 넘쳐야 흐르는 법이다. 진화에서 거품은 기본이다. 자연은 스스로 지극히 낭비적인 삶의 방식을 택했다. 조개나 산호 같은 해양 무척추 동물들은 엄청나게 많은 알을 낳지만 그 중에서 성체로 자라는 개체는 종종 1%도 채 되지 않는다. 식물도 엄청나게 많은 씨를 뿌리지만 극히 일부만 발아하여 꽃을 피운다. 몸집이 큰 생물일수록 자식을 덜 낳지만 확실하게 기를 수 있을 만큼만 낳아 모두 성공적으로 길러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 무모하리만치 많이 태어나고 그 중에서 특별히 탁월한 개체들만이 살아남아 번식에 이르는 과정에서 바로 자연 선택의 힘이 발휘된다. 그 결과로 적응 진화도 일어나는 것이다. 다윈은 자연 선택의 개념을 확립하는 데 필요한 마지막 단서를 경제학자 토머스 멜더스의 인구론에서 찾았다. 조물주 없이도 자연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건 바로 거품 덕택이다. 그런데 왜 멜더스의 이론은 자연계의 거품은 인정하면서 경제계에서는 윤호하지 않는 것일까? 아무리 먹기 싫은 음식이 병을 고친다 해도 거품 빠진 맥주는 정말 못 마신다. 알면 사랑한다. 지난 2012년 2월 16일은 내가 참으로 오랜 세월 꾸어둔 꿈을 현실로 펼친 날이다. 다름 아닌 세계적인 영장류학자이자 환경운동가인 제인 구달 박사와 함께 생명다양성재단을 설립했기 때문이다. 입으로는 생명의 소중함을 떠들지만 실제로 생명을 대하는 참기 어려운 가벼움이 도처에 널려 있다. 나의 생명만 존귀하고 남의 생명은 하찮게 여기는 풍조가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오랜 자연 연구에서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함께 사는 인간의 모습을 호모 심비우스의 정신으로 승화시키려 노력해왔다. 이 재단의 이름을 두고 나는 많은 생각을 했다. 바이오디버시티는 흔히 우리말로 생물 다양성이라고 번역한다. 영어권 사람들은 바이오다이버시티를 대체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 전반, Life on Earth를 의미하는 대단히 포괄적인 용어로 이해하는 반면 우리말로 생물 다양성이라 하면 그저 숙부쟁이 보전이나 반달곰 복원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나는 고심 끝에 생물 다양성 대신 생명 다양성을 재단 이름으로 채택했다. 따지고 보면 물건 물과 목숨 명의 치환, 그야말로 글자 하나 차이인데 감흥은 사뭇 다르다. 생명 다양성 재단은 물론 지구의 생물 다양성 보존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는다. 하지만 그에 덧붙여 그동안 내가 글과 강연을 통해 부르짖어온 남녀, 세대, 문화, 빈부 갈등 등 다양한 인간 사회의 문제들도 두루 보듬으려 한다. 나는 알면 사랑한다 라는 말을 좌우명처럼 떠들며 산다. 우리는 서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워하며 헐뜯고 산다. 자신은 물론 다른 생명에 대해서도 속속들이 알게 되면 결국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심성이다. 이 세상에 사랑처럼 전염성이 강한 질병은 없다. 알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행동하게 된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이웃과 자연에 대해 보다 많이 알려고 노력하며 그렇게 얻은 알을 보다 많은 이웃과 나누다 보면 이 세상은 점점 더 아름답고 밝은 곳이 되리라 믿는다. 배움과 나눔보다
더 인간적인 행동은 없다. 나의 서점 관망기. 몇 년째 행복에 관한 책들이 꾸준히 출간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런던 정치경제대학교 사회정책학과 교수인 폴 돌런의 저서 행복은 어떻게 설계되는가는 행복한 삶을 설계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행동 전략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한결 돋보인다. 인 그는 이른바 수학 체감의 법칙에 입각하여 지금 하고 있는 활동으로부터 얻는 행복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상대적으로 더 즐거운 다른 활동으로 옮기라고 주문한다. 특히 생각이 아닌 행동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다. 막연하게 마음을 바꾸라는 식이 아니라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일을 그만두고 즐거움과 목적의식이 일치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습관과 행동을 새롭게 설계하라고 충고한다. 행복해지는 한 방법으로 그는 이메일과 SNS 사용을 줄이고 독서량을 늘리라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행동 요령을 제안한다. 1. 집의 모든 방에 책을 둔다. 2.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 화면을 서평 웹사이트로 설정한다. 3. 친구와 도서전에 갈 약속을 잡는다. 4. 책을 읽고 비평하는 그룹에 가입한다. 여기에 나는 내가 지난 20여 년간 개인적으로 해온 노하우를 하나 보태려 한다. 이름하여 나의 서점 관망기라고 해두자. 나는 외국에 나갈 때마다 틈을 내어 좋은 서점을 찾는다. 지나치게 신간 위주로 진열하는 우리나라 대형 서점들과 달리 서양의 서점들은 굵직굵직한 학문 분야별로 양서들을 가지런히 꽂아두기 때문에 나는 생물학, 과학 일반, 철학, 사회학, 심리학, 경제학 서가 앞에 서서 몇 시간씩 그저 제목만 읽는다. 몇 달에 한 번씩 이처럼 제목만 통관해도 학문의 흐름을 짚어낼 수 있다. 어느 해 홀연 새롭고 흥미로운 제목이 내 마음을 훔친다 싶으면 이내 몇 년 새로 비슷한 제목의 책들이 쏟아져 나온다. 이쯤 되면 나의 서점 관망기는 학문 관망기가 된다. 이러면서 내 눈에 든 상당수의 책들은 서점에서 내 서고로 자리를 옮기고 나는 점점 더 못 말리는 책벌이 된다. 나의 통섭은 이렇게 서점에서 시작된다. 인터넷의 역설. 존 판던의 오, 이것이 아이디어다 라는 책에는 우리 인간이 고안해낸 가장 위대한 아이디어 50가지가 소개되어 있다. 수천 명의 영국인들이 설문에 참여하여 작성된 이 목록에는 음악 4위, 불 5위, 민주주의 14위, 정기 22위, 자본주의 42위 등 쟁쟁한 아이디어들이 총망라되어 있다. 그런데 피임은 당당히 3위에 올랐건만 결혼은 겨우 50위로 아슬아슬하게 턱걸이했다. 가장 큰 격세지감은 지상 최고의 아이디어에서 나왔다. 문자를 제치고 인터넷이 1위에 등극한 것이다. 문자가 없다면 인터넷은 소용이 없을 텐데 10여 년 전 일본에 갔을 때 도쿄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이 제가끔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을 보며 무척 부러워했던 기억이 난다. 우리도 지하철이 점차 편리해지며 한때 제법 많은 사람들이 책을 펼치기 시작했었다. 잠시 그러는가 싶더니 웬걸 지하철 독서가 미쳐 뿌리를 내리기 전에 그만 스마트폰이 등장해 버렸다. 요즘 지하철 안에서 주위를 둘러보면 10명 중 좋게 67은 모두 스마트폰의 얼굴을 받고 있다. 스마트폰은 황소개구리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우리나라 출판 문화 생태계를 초토화시켰다. 인터넷의 등장과 함께 책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하는 미래학자들이 있었지만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인터넷은 이른바
지식 부자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이롭지만 정보의 진위나 가치를 판단할 능력이 없는 지식 빈자에게는 오히려 해가 되기 쉽다. 움베르토 에코는 이를 두고 인터넷의 역설이라 일컫는다. 세상은 점점 더 스마트해져 가는데 정작 사람들은 점점 덜 스마트해지는 것 같다. 스마트폰을 깜빡 집에 두고 나오면 자기 집 전화번호도 기억하지 못하고 어느덧 내비게이션 없이는 여행을 떠날 엄두도 못 낸다. 필요한 정보를 찾는답시고 인터넷 바다에서 파도 타기를 하느라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보면 지식을 얻기 위해 책을 읽겠다면서 실제로는 직접 책을 쓰느라 생고생을 하는 사람처럼 보인다. 책이란 나름 검증된 전문가가 우리 대신 많은 시간을 들여 정보를 검색한 다음 유용한 지식들만 한데 묶어놓은 것이다. 내일 우리 모두 가까운 책방에 들러 책 한 권씩 삽시다. 책 읽는 사람이 성공하고 책 읽는 나라가 번영합니다. 피카소처럼 살자. 20세기를 대표하는 두 천재를 꼽으라면 사람들은 흔히 아인슈타인과 피카소를 떠올린다. 둘은 모두 20세기 초반에 나란히 자신들의 대표적인 업적을 남겼다. 아인슈타인은 1905년 특수 상대성 이론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고 피카소는 1907년 아비뇽의 여인들을 내놓으며 큐비즘의 시대를 열었다. 아인슈타인, 피카소, 현대를 만든 두 천재의 저자 아서 밀러는 창의성이란 통합적 사고와 상상력에서 나온다고 주장한다. 특히 아인슈타인과 피카소는 언어적 사고보다 시각적 사고로 천재성을 드러냈다고 분석한다. 과학과 예술이라는 다분히 시각적인 분야에서 천재성을 발휘한 아인슈타인과 피카소는 많은 유사성을 지니지만 이들이 천재성을 드러낸 과정은 무척 다르다. 이들을 굳이 야구 선수에 비유하자면 아인슈타인은 타율은 그리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장타만 노리는 선수였다. 그의 상대성 이론은 아무나 칠 수 있는 그런 홈런이 아니다. 반면 피카소는 좋은 공, 나쁜 공 가리지 않고 열심히 방망이를 휘두르며 높은 출루율을 자랑한 선수였다. 워낙 자주 휘두르다 보니 심심찮게 홈런도 때렸고 때론 말로 홈런도 나온 것이다. 피카소는 평생 엄청난 수의 작품을 남겼다. 그가 남긴 작품 중에는 솔직히 평범한 것들도 많다. 그러나 워낙 많이 그리다 보니 남들보다 훨씬 많은 수작을 남기게 된 것이다. 예술가여 무엇이 두려운가 라는 책에 나오는 어느 도예 선생님의 이야기다. 학급을 둘러 나눠 한 조는 각자 자신의 최고 걸작 하나씩만 내게 하고 다른 조는 제출한 작품 전체의 무게로 점수를 매기겠다고 했는데 결과는 뜻밖에도 질조가 아니라 양조에서 훨씬 훌륭한 작품들이 나왔다고 한다. 요즘 우리 주변에는 단타에는 별 관심이 없고 그저 홈런만 노리는 선수들이 너무 많다. 스스로 물어보라. 자신이 아인슈타인인지. 고개를 떨구며 아니라고 답하는 선수들에게 나는 피카소처럼 살자고 권유하고 싶다. 머리만 좋다고 모두 대단한 업적을 내는 건 아니다. 섬광처럼 빛나는 천재성보다 성실함과 약간의 무모함이 때로 더 큰 빛을 낸다. 피카소처럼 그저 부지런히 뛰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저만치 앞서가는 아인슈타인의 등이 보일지도 모른다. 사소한 규칙. 얼마 전 그만 죽음의 현장을 보고 말았다. 불과 2초 만에 삶이 죽음의 문턱을 넘는 장면을 목격했다. 버스 중앙차로가 끝나는 지점에서 재빨리 1차선으로 들어서던 승용차가 속력을 줄이지 않은 채 달려오던 버스에 들이받치는 바람에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버스와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정류장에 서 있던 사람들은
순식간에 두 버스 사이에 끼어버린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 위로 한 남자의 주검이 젖은 빨래처럼 널리는 장면을 할 일 없이 지켜봐야 했다. 저승으로 가는 문이 그렇게 쉽게 열릴 줄 누가 알았으랴. 미국에서 15년을 사는 동안 운전하며 졸았던 적이 몇 차례 있었음을 고백한다. 그런 나를 두고 조수석에 앉은 아내는 편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수시로 내가 조는 건 아닌지 확인하느라 분주했다. 그러나 귀국한 후 지난 20여 년간 나는 단 한 번도 졸음운전을 하지 않았다. 좌우에서 수시로 끼어드는 차들 때문에 감히 졸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살았다. 미국에서는 종종 기분 전환을 위해 아내와 함께 차를 몰고 교회로 달려나가곤 했지만 지금은 꼭 필요하지 않으면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않는다. 그리도 좋아하던 운전이 어느덧 내 삶의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이 되었다. 자동차의 천국 독일은 속도 제한이 없는 아우토반에서도 우리보다 훨씬 낮은 사고율을 자랑한다. 누구나 반드시 지켜야 할 아주 단순한 규칙들이 있고 모두가 그걸 철저하게 준수하기 때문이다. Keep right. 우측 통행은 언제나 가장 오른쪽 차선에서 주행해야 한다는 규칙이다. 그리고 추월하려면 반드시 좌측 차선으로 이동하여 속력을 내야 한다는 좌측 추월의 규칙이 있다. 이 두 규칙만 지키면 자연스레 주행선과 추월선이 분리되련만 우리나라 고속도로에서는 좌우 양측에서 추월하려는 차들이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는 것이다. 사소한 규칙들이 모여서 선진 사회를 만든다. 국민 모두가 하루아침에 성인 군자로 거듭나야만 선진국이 되는 게 아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사소한 규칙이라도 너도 나도 슬금슬금 어기기 시작하면 졸지에 후진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주변에는 모두가 엄수하는 규칙을 혼자 대놓고 어기고도 버젓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눈에 띈다. 최재천 박사의 거품 예찬 중의 일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